가이아나에 500억 넘는 석유 한국과 동맹, 작은 나라인 가이아나에서 석유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미국과 중국이 자원 확보를 인한 압박과 유혹을 했다. 하지만 미국은 안보 문제로 낮은 수익에 압박을 하였고 중국은 대규모 인프라 대출이라는 유혹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두 나라를 거절하고 대신 선택한 나라는 바로 한국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한 기자가 물었는데요. 어떻게 한국 따위를 믿고 맡깁니까? 무시하는 발언을 하였고 그의 가이아나 대통령은 발끈하였습니다. 한국의 이것 때문에 미국과 중국을 버리고 선택했으며 한국을 인정하며 발끈한 이유를 알고 싶지 않나요?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런던 국제에너지 컨퍼런스 2024년 9월 12일 제가 단상에 올랐을 때 객석에 2,500명 전문가들이 저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로열 더치 쉘 부사장은 팔짱을 끼고 코웃음을 쳤고 엑슨모빌 임원은 노골적으로 하품했습니다. 제 발표 주제 때문이었죠. 가이아나 모델 착취 없는 자원 개발. BBC 기자가 발표 전 속삭였습니다. 디아스 박사님, 솔직히 가이아나 같은 후진국이 자체 개발을 한다는 건 무리 아닙니까? 결국 망하겠죠. 저는 참았습니다. 30분 뒤 저들의 표정이 어떻게 변할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에너지기구 남미 담당 수석 애널리스트 마르코스 디아스입니다. 노르웨이 에퀴노르에서 12년 근무했고 IMF 자원개발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습니다. 제가 평생 배운 건 하나였습니다. 약소국은 절대 자원의 주인이 될 수 없다. 베네수엘라, 나이지리아, 앙골라 모두 석유가 발견되자 외국 기업만 배불렀고 국민은 더 가난해졌습니다. 그게 현실이었죠. 가이아나에 480억 배럴 석유가 발견됐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달려들었습니다. 15%, 25% 로열티를 제시했죠. 나머지는 자기들이 가져가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이아나는 그들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비웃었습니다. 한국,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480억 배럴을 개발한다고 1년 안에 무너질 거라 예상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저는 그들의 성공을 발표하러 런던에 섰습니다. 객석의 서방 전문가들은 여전히 비웃고 있었죠. 하지만 30분 뒤 그들은 알게 될 겁니다. 침략하지 않는 강대국이 정말 존재한다는 것을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야기는 2021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IMF 본부 워싱턴에서 긴급회의 소집 통보를 받았습니다. 남미자원개발 담당 국장이 직접 전화했죠. 디아스 박사, 가이아나에서 대형 유전이 발견됐습니다. 우리가 개입해야 할 것 같습니다. 탐사 보고서가 도착했을 때 저는 숫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스타브룩 해역 480억 배럴, 사우디 가와르 유전 규모였습니다. 배럴당 80달러로 계산하면 총 3,840조 원이었죠. 하지만 곧바로 걱정이 됐습니다. 가이아나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가이아나는 남아메리카 북동쪽 끝 작은 나라입니다. 인구 82만 명, GDP 28억 달러로 한국 경상남도보다 작았습니다. 153년간 영국 식민지였다가 1966년 독립했지만 여전히 가난했죠. 국민 절반이 하루 5달러로 생활했습니다. 저는 노르웨이에서 12년간 일하면서 석유 개발이 얼마나 복잡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시추 기술, 정제시설, 송유관 환경관리, 이 모든 걸 갖추려면 수백억 달러와 수십 년 경험이 필요합니다. 가이아나에겐 둘 다 없었죠. 워싱턴 회의실에 남미 전문가 15명이 모였습니다. 국장이 말했습니다. 가이아나 정부가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한 애널리스트가 웃었습니다. 메이저 기업 불러서 개발권 넘기면 되죠. 다른 사람이 끼어들었습니다. 엑슨모빌이나 쉐브론이요. 로열티 15% 주고 나머지는 기업이 가져가는 구조로요.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으니까요. 실제로 그게 업계 표준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 나이지리아, 앙골라 모두 그랬죠. 하지만 저는 그 결과도 알고 있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보유했지만 국민은 굶주렸습니다.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최대 산유국이지만 국민 70%가 빈곤선 아래였습니다. 자원의 저주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었죠. 석유가 발견되면 외국 기업이 들어오고 부패한 정치인이 돈을 챙기고 국민에겐 환경 파괴만 남았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국장님, 노르웨이 모델은 검토 안 하십니까? 국장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디아스 박사, 가이아나가 노르웨이와 같습니까? 노르웨이는 이미 선진국이었고
교육 수준도 높았습니다. 가이아나는 그렇지 않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노르웨이는 1969년 북해 유전 발견 당시 이미 1인당 GDP 3,000달러였습니다. 정부가 스타토일을 설립하고 직접 개발했죠. 지금은 국부 펀드 1조 7천억 달러로 국민 1인당 30만 달러씩 배당합니다. 하지만 가이아나는 1인당 GDP 5,000달러였습니다. 기술도 행정 시스템도 없었죠. 회의가 끝나고 결론이 났습니다. 가이아나에게 메이저 기업과 계약하라고 권고한다. 로열티 15%에서 20%로 협상하고 개발은 전부 기업에게 맡긴다. 저는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주 뒤 저는 자문단으로 가이아나 수도 조지타운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길은 비포장이었고 신호등도 제대로 작동 안 했습니다. 대통령궁도 소박했습니다. 3층 건물에 경비원 4명뿐이었죠. 회의실에서 대통령 마이클 아담스를 만났습니다. 60대 중반으로 표정이 무척 어두웠습니다. 디아스 박사님,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석유로 국민을 먹여 살릴 수 있습니까? 저는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각하,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기술도 자본도 경험도 부족하십니다. 그럼 외국 기업한테 맡겨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각하. 업계 표준은 로열티 15%에서 20%입니다. 대통령 얼굴이 더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나머지 80%는 외국 기업이 가져간다는 거죠. 대통령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국민은 153년간 영국 밑에서 살았습니다. 독립한 지 55년이 됐는데 여전히 외국 손에 목줄 잡히고 살아야 합니까? 재무장관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박사님, 다른 방법은 정말 없습니까? 우리가 직접 개발하는 건요. 장관님, 정제시설 하나 짓는데 최소 60억 달러 필요합니다. 귀국 연간 예산이 28억 달러인데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회의실이 침묵에 빠졌습니다. 저는 조지타운에서 일주일 머물렀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시장 상인, 택시 기사, 학교 선생님 모두 평범하게 살고 있었죠. 하지만 곧 그들의 삶이 바뀔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석유가 발견되면 외국인이 몰려오고 물가가 오르고 빈부격차가 커집니다. 베네수엘라 빈민가에서 만난 노인 말이 기억났습니다. 석유 발견 전이 더 나았어요. 그땐 가난했지만 희망은 있었거든요. 지금은 석유는 많은데 희망이 없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이아나도 그렇게 되겠구나. 호텔로 돌아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가이아나는 메이저 기업과 계약해야 한다. 자체 개발은 불가능하다. 로열티 15% 선에서 협상하라. 보고서를 본부로 보내고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임무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석 달 뒤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이아나가 미국 기업 제안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 제안도 거절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결정을 내린 걸까요? 석 달 뒤 제게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IMF 국장이었습니다. 디아스 박사, 가이아나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어요. 현장 파악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다시 조지타운으로 향했습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분위기가 달라진 걸 느꼈습니다. 고급 차량들이 늘어났고 양복 입은 외국인들이 거리에 보였습니다. 호텔 로비에는 엑슨모빌 로고가 박힌 가방을 든 사람들이 가득했죠. 석유 소식이 퍼지자 세계가 달려든 겁니다. 가이아나 정부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피곤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박사님, 지난 2달간 미국 기업 3곳, 중국 기업 2곳이 제안서를 보내왔습니다. 모두 비슷합니다. 우리가 개발해 줄 테니 로열티만 받으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입니까? 엑슨모빌이 제일 먼저 왔습니다. 쉐브론 과 공동으로 하겠다고 했죠. 로열티는 15%입니다. 나머지 85%는 그들이 가져가고요. 그는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채굴권 99년 독점 계약입니다. 정제는 미국 텍사스에서 하고 현지 고용은 단순 노동자 800명뿐입니다. 저는 서류를 넘겨봤습니다. 전형적인 약탈 계약이었습니다. 480억 배럴 총 가치 3,840조 원 중에서 가이아나가 받는 건 576조 원뿐이었습니다. 나머지 3,264조 원은 미국 기업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것도 99년 동안이요. 중국 제안은 어떻습니까? 관계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중국성 유천연가스그룹이 왔습니다. 25% 로열티를 주겠다고 했죠. 미국보다 10%나 높았습니다. 그럼 더 나은 거 아닙니까? 관계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항구 송유관 도로 전부 중국이 건설하겠다는 겁니다. 총 18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합니다. 좋은 거 아닙니까? 인프라도 생기고요.
관계자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박사님, 그게 투자가 아니라 대출입니다. 중국 개발은행에서 180억 달러를 빌려주고 25년간 갚으라는 겁니다. 이자율은 3.5%고요. 저는 재빨리 계산했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합치면 총 280억 달러입니다. 25년간 매년 11억 달러씩 갚아야 합니다. 가이아나 연간 예산이 28억 달러인데 그중 11억을 빚 갚는 데 써야 한다는 뜻이었죠. 만약 유가가 폭락하면요. 관계자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스리랑카 한반토타 항구처럼 되겠죠. 99년간 중국에 넘기는 겁니다.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미국은 대놓고 뺐고 중국은 빚으로 올가매는 겁니다. 방법만 다를 뿐 본질은 똑같았습니다. 대통령은 뭐라고 하십니까? 관계자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둘 다 거절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네, 미국 제안도 중국 제안도 거절하셨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는 겁니까? 관계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3의 파트너를 찾고 계십니다. 노르웨이 같은 모델을 만들 수 있는 나라를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노르웨이는 이미 선진국이었고 유럽연합 회원국이었습니다. 석유 개발 기술도 자본도 풍부했죠. 하지만 그런 나라가 가이아나 같은 약소국을 진짜 도와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굳이 가이아나에 와서 70% 80% 나눠줄 이유가 없는 겁니다. 박사님,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관계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노르웨이 말고 다른 모델은 정말 없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결국 미국이나 중국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날 저녁 호텔바에서 우연히 엑슨모빌 부사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위스키를 마시며 여유롭게 웃고 있었습니다. 디아스 박사, 가이아나 정부가 아직도 망상에 빠져 있더군요. 무슨 망상입니까? 자기들이 직접 개발할 수 있다는 망상이죠. 기술도 없고 돈도 없으면서요. 그는 잔을 기울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결국 우리한테 올 겁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으니까요. 중국은요? 그가 비웃었습니다. 중국이요? 빚더미 계약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스리랑카 꼴 나기 싫으면 우리랑 해야죠. 저는 그의 오만함이 불쾌했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중국 특별대표도 만났습니다. 그는 공손하고 부드러웠죠. 디아스 박사님, 중국과 가이아나는 오랜 친구입니다. 우리는 1대1로 프로젝트로 전 세계를 돕고 있습니다. 하지만 빚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스리랑카처럼요. 그의 미소가 살짝 굳어졌습니다. 스리랑카는 특수한 사례입니다. 가이아나는 석유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 유가가 폭락하면요. 그럼 재협상하면 되죠. 우리는 파트너니까요. 저는 그 파트너라는 단어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파트너라고 부르는 나라 중 절반은 빚더미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호텔 방으로 돌아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가이아나는 미국과 계약하는 게 차라리 낫다. 중국 빚의 덫보다는 미국 로열티 15%가 더 안전하다. 하지만 보고서를 보내기 직전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게 최선일까? 가이아나는 영원히 강대국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걸까? 저는 노르웨이 사례를 다시 찾아봤습니다. 1969년 노르웨이는 미국 기업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대신 스타토일을 만들고 외국 기업에게 기술을 배웠습니다. 지금 노르웨이 국부 펀드는 1조 7천억 달러입니다. 만약 미국 기업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기껏해야 2천억 달러 정도였을 겁니다. 하지만 노르웨이는 선진국이었습니다. 가이아나는 아니었죠. 저는 한숨을 쉬고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가이아나에게 미국 기업과 계약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최선이라고 판단했죠. 하지만 일주일 뒤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가이아나 정부 관계자였습니다. 박사님, 대통령께서 박사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십니다. 급한 일이라고 하시네요. 저는 다시 조지타운으로 향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대통령궁 회의실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대통령과 재무장관, 외교부 장관, 그리고 낯선 남자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디아스 박사님 소개합니다. 우리 석유공사 기술이사 조나단 윌리엄스입니다. 영국에서 공부하고 쉘에서 15년 일했죠. 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박사님, 한 가지 여쭤봅니다. 노르웨이 모델이 정말 불가능합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각하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기술도 자본도 경험도 부족하십니다. 조나단이 끼어들었습니다. 박사님, 만약 기술을 가진 나라가 우리를 진짜 도와준다면요. 기술을 이전해주고 이익을 공정하게 나누고
우리를 동등하게 대해준다면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선진국들은 굳이 가이아나에 와서 70%를 나눠줄 이유가 없습니다. 조나단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한국이요? 네, 대한민국 말입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요? 아시아의 그 작은 나라 말입니까? 조나단이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작은 나라라고요. 한국 GDP는 세계 12위입니다. 영국보다 높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한국 GDP가 1조 7천억 달러였습니다. 조나단이 화면을 넘겼습니다. 한국 조선업 세계 점유율 43%입니다. 중국 33%, 일본 19%보다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다음 화면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LNG선 세계 시장 점유율 한국 94%.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94%라고요. 네 박사님. 중국은 3%, 일본은 2%입니다. 미국과 유럽은 아예 만들지 못합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LNG선은 영하 163도 액화천 연가스를 운반하는 배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정밀한 기술이 필요한 선박이죠. 미국도 못 만든다고요. 네, 미국은 LNG선 건조 기술이 없습니다. 영국도 없고 프랑스도 없습니다. 오직 한국만 연간 100척 이상 건조할 수 있습니다. 조나단이 화면을 계속 넘겼습니다. 초대형 컨테이너선 점유율 62%, 해양 플랜트 점유율 58%.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FPSO 점유율 61%입니다. 저는 그 숫자 앞에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FPSO는 바다 위에 떠서 석유를 채굴하고 저장하고 다른 배에 옮겨주는 시설입니다. 육지에 파이프라인을 깔 필요가 없습니다. 가이아나 같은 나라에 딱 맞는 기술이었습니다. 한국이 이걸 61%나 장악하고 있다고요. 네 박사님. 싱가포르가 22%, 중국이 9%입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국을 완전히 과소평가하고 있었던 겁니다. 조나단이 말을 이었습니다. 박사님, 한국은 석유가 한 방울도 안 나옵니다. 천연가스도 없죠. 하지만 세계 12위 경제대국입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기술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70년 전만 해도 우리보다 가난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조나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났을 때 한국 1인당 GDP는 67달러였습니다. 아프리카 최빈국보다 가난했죠. 지금은 36,000달러입니다. 70년 만에 500배 성장했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500배요. 그것도 석유 없이요. 네, 석유 한 방울, 천연가스 한 줌 없이 기술로 이뤄냈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박사님, 그리고 한국은 단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았습니다. 70년이 넘게요. 저는 그 말을 곱씹어봤습니다. 침략하지 않는 강대국, 그런 나라가 정말 있을까요? 재무장관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박사님, 저희가 조사한 자료입니다. 한국석 유공사가 전 세계 23개국에서 석유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이라크, 페루 모두 우리와 비슷한 개발도상국들입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 에너지부 관계자 인터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대등한 파트너로 대합니다. 기술을 숨기지 않고 이익을 공정하게 나눴습니다. 이라크 석유부 차관 인터뷰도 있었습니다. 한국은 전쟁 직후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위험하다고 도망갈 때 한국은 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페루 에너지 장관 인터뷰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국이 먼저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중국은 항구를 짓고 99년 운영권을 가져가려 했습니다. 한국은 항구를 짓고 기술을 이전해주겠다고 했습니다. 30년 후에는 완전히 페루 것이 되는 조건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읽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그런 나라가 있었습니다. 착취가 아니라 협력을 선택하는 나라, 빼앗는 게 아니라 나누는 나라. 대통령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박사님, 이제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각하, 제가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접촉하고 싶습니다. 박사님이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IMF 자문위원으로서 특정 국가를 추천하는 건 원칙에 어긋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각하, 제가 한국 대사관에 연락해 보겠습니다. 개인 자격으로요. 대통령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저는 회의실을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있었습니다. 정말 한국이 가이아나를 도와줄까? 하지만 적어도 시도는 해볼 가치가 있었습니다. 조지타운 한국 대사관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3층 건물의 직원도 5명뿐이었죠. 저는 예약 없이 찾아갔습니다. 접수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IMF 자문위원이시라고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영사님을 뵙고 싶습니다. 급한 일입니다. 잠시 후 40대 중반 남성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가이아나 한국 영사 김태준입니다. 저는 마르코스 디아스입니다. IMF 남미 담당 애널리스트죠.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김 영사가 커피를 내오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가이아나 석유 개발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김 영사가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가이아나 앞바다에서 480억 배럴 석유가 발견됐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제안했지만 가이아나 정부는 제3의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그게 한국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가능성을 타진하고 싶습니다. 김 영사는 잠시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디아스 박사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릴 권한이 없습니다. 이건 본국 정부가 결정할 사안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본국에 전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왜 하필 한국입니까? 미국이나 중국이 훨씬 큰 자본과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자료를 꺼냈습니다. 가이아나가 원하는 건 관리자가 아니라 동반자입니다. 한국은 침략하지 않는 강대국입니다. 70년간 단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공하지 않았습니다. 김 영사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본국에 보고하겠습니다. 사흘 후 김 영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디아스 박사님, 본국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왔습니다. 한국성 유공사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실무조사단을 파견하겠답니다. 다음 주에 도착 예정입니다. 저는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렇게 빨리요? 네. 조사단장이 직접 전화하고 싶다고 합니다. 잠시 후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기술단장 박정우입니다. 저는 마르코스 디아스입니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감사드려야죠. 가이아나가 한국을 파트너로 고려해 주셔서요. 저는 놀랐습니다. 미국은 우리가 도와주는 거야라는 태도였습니다. 중국은 우리와 하면 이득이야라는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고려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박 단장님, 왜 이렇게 빨리 응하셨습니까? 가이아나는 작은 나라입니다. 박 단장이 웃었습니다. 디아스 박사님, 한국도 작은 나라였습니다. 70년 전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그때 몇몇 나라들이 우리를 도와줬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른 나라에게 똑같이 해주는 겁니다. 착취가 아니라 협력. 그게 한국이 배운 방식입니다.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한국 조사단이 도착한 날 저도 공항에 나갔습니다.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 엔지니어들 15명, 작업복 차림에 안전모를 든 사람들. 단장인 박정우는 6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흰머리가 섞인 머리, 온화한 눈빛, 두꺼운 손.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박정우입니다. 그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호텔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박 단장이 물었습니다. 디아스 박사님, 내일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오전에 대통령 접견이 있고 오후에 시추 현장 시찰입니다. 그럼 오늘 저녁에 브리핑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현장에 가기 전에 지질 데이터를 검토하고 싶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엑슨모빌은 첫날 최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해달라고 했습니다. 중국은 전통 공연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박 단장은 첫날 저녁에 일하자고 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 회의실에서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스타브룩 해역 지질 데이터를 설명했습니다. 수심 평균 2400m입니다. 매장량은 480억 배럴로 추정되고 원유 품질은 API 32도 경질유입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손을 들었습니다. 회수율 목표는 어떻게 되십니까? 현재 미국 측 추정은 65%입니다. 엔지니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65%요? 왜 그렇게 낮습니까? 박 단장이 끼어들었습니다. 디아스 박사님, 한국 기술로는 85%까지 가능합니다. 85%요? 네. EOR 기술을 적용하면요. 향상된 석유 회수 기술입니다. 물과 가스를 주입해서 암석 틈에 남아있는 원유까지 끌어올리는 기술이죠. 추가 비용은 배럴당 $4인데
회수량이 20% 늘어나니까 충분히 이득입니다. 저는 재빨리 계산했습니다. 480억 배럴에 20%면 96억 배럴, 배럴당 80달러로 계산하면 7,680억 달러, 약 1,000조 원. 가이아나가 놓치고 있던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박 단장이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FPSO 배치 계획입니다. 이 해역에는 육상 파이프라인보다 FPSO가 더 적합합니다. 거대한 선박 같은 구조물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FPSO입니다. 바다 위에 떠서 원유를 채굴하고 저장하고 다른 배에 옮겨줍니다. 육지와 연결할 필요가 없죠. 이런 걸 만들 수 있습니까? 박 단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만들 수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세계 FPSO의 61%를 한국이 만듭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건 밤 11시였습니다. 4시간 동안 쉬지 않고 기술 토론을 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들이 가이아나 기술자들의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카를로스 씨, 아까 말씀하신 지층 압력 데이터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마리아 씨, 해류 패턴 분석 정말 잘하셨습니다. 가이아나 기술자들은 처음으로 사람으로 대접받는 느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엑슨모빌은 그들을 현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중국은 파트너라고 불렀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한국 팀은 그들을 동료로 대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다르구나. 다음 날 오전 대통령궁에서 공식 회의가 열렸습니다. 대통령과 강요들이 자리했고 한국 조사단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저도 참관인 자격으로 배석했죠. 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박 단장님 환영합니다.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정우 단장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각하. 대통령이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박 단장님, 한국은 어떤 조건을 원하십니까? 박 단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먼저 명확히 하겠습니다. 한국은 채굴권을 원하지 않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채굴권을 안 가져간다고요? 네, 각하. 우리는 기술 제공과 공동 운영을 제안합니다. 채굴권은 가이아나 정부가 100% 보유하시고 한국은 기술 파트너로 참여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채굴권을 안 가져가겠다고요? 네, 대신 생산량의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비율은요? 박 단장이 대답했습니다. 가이아나 70%, 한국 30%입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미국은 15%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중국은 25%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70%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재무장관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70%를 우리가 가져가도 된다고요? 진심이십니까? 당연합니다. 가이아나의 자원이니까요. 우리는 기술과 자본을 제공하는 대가로 30%의 수익을 가져가는 겁니다. 대통령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제 시설은요? 가이아나에 짓겠습니다. 정제 능력 40만 배럴급 시설을 건설하겠습니다. 한국 기술로요? 비용은요? 약 65억 달러 예상됩니다. 한국 정책 금융으로 대출해드리고 석유 수익으로 상환하시면 됩니다. 이자율은요? 연 1.8%입니다. 상환 기간은 25년이고요. 회의실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중국은 3.5%를 제시했었습니다. 한국은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손으로 계산했습니다. 65억 달러를 1.8% 이자로 25년간 상환하면 총 상환액이 약 90억 달러였습니다. 중국 조건이었다면 150억 달러가 넘었을 겁니다. 60억 달러 차이였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물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빚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박 단장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재협상합니다. 한국은 담보를 압류하지 않습니다. 왜요? 스리랑카처럼 가져가면 한국이 더 이득 아닙니까? 박 단장이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장관님, 한국도 가난했습니다. IMF 위기 때 나라가 거의 망할 뻔했습니다. 그때 국민들이 금반지를 모아서 빚을 갚았습니다. 빚에 짓눌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는 압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우리는 장기 파트너십을 원합니다. 단기 이익이 아니라요. 가이아나가 망하면 한국도 손해입니다. 가이아나가 잘 살아야 한국도 안정적으로 석유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박 단장님, 왜 한국은 이렇게 하십니까?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박 단장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각하, 가이아나도 식민지를 겪었습니다. 영국에 153년간 지배당했죠. 한국도 일본에 35년간 지배당했습니다. 전쟁으로 나라가 폐허가 됐습니다. 강대국들 사이에서 휘둘리며 살았습니다. 박 단장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약소국의 아픔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가졌을 때
같은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착취가 아니라 협력, 그게 한국이 선택한 길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70년 전 가난했던 나라가 이제 다른 가난한 나라를 돕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착취가 아니라 진짜 협력으로요. 대통령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박 단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기술 이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박 단장이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가이아나 청년 500명을 선발해서 한국으로 보내겠습니다. 6개월간 집중 교육을 실시합니다. 석유 시추 기술, 정제 기술, FPSO 운영 기술, 환경관리 시스템 전부 가르치겠습니다. 비용은요? 전액 한국 정부가 부담합니다. 숙식비, 교육비, 항공료 전부요. 재무장관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무상으로요? 네. 그리고 한국 기술자 100명을 가이아나에 파견하겠습니다. 정제시설이 완공될 때까지 함께 일하면서 기술을 전수합니다. 그들의 급여는요? 한국이 부담합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미국은 현재 고용 800명을 제시했지만 전부 단순 노동자였습니다. 중국은 5,000명 교육을 제시했지만 대출금에 포함시켰습니다. 한국은 500명을 무상으로 교육하고 100명의 기술자를 무상으로 파견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박 단장님, 정말 이 모든 게 가능합니까? 박 단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합니다. 각하, 우리는 베트남에서 했고 이라크에서 했고 페루에서 했습니다. 이제 가이아나에서도 할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복도에서 박 단장을 따로 만났습니다. 박 단장님,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디아스 박사님, 정말 이익이 나십니까? 70%를 주고 기술도 전수하고 교육도 무상으로 하시는데요. 박 단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박사님, 장기적으로 보면 이익입니다. 가이아나가 잘 살면 더 많은 프로젝트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미 다른 나라들도 한국을 신뢰하게 됩니다. 단기 이익보다 장기 신뢰가 더 중요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한국은 식민 지배를 하지 않습니다. 약탈하지 않습니다. 대신 신뢰를 쌓습니다. 그 신뢰가 결국 더 큰 이익을 가져온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박 단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박사님, 한국에는 말이 있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 빨리 가려면 함께 가라.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가이아나 한국 모델 자원 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 착취 없는 협력이 가능하다는 걸 처음으로 목격했습니다. 가이아나 정부가 한국과 본격 협상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퍼지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먼저 미국이 움직였습니다. 엑슨모빌 부사장이 다시 조지타운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웃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통령궁 회의에 참관인으로 배석했습니다. 각하, 한국과 접촉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 옵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사장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입니다. 하지만 에너지 안보는 다른 문제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지역의 자원은 서반구 안보와 직결됩니다. 한국이 끼어들면 복잡해집니다. 대통령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협박입니까? 충고입니다. 각하, 베네수엘라가 왜 그렇게 됐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면 말끝을 흐렸지만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부사장이 떠난 직후 중국 특사가 찾아왔습니다. 각하, 한국이 좋은 조건을 제시했다고 들었습니다. 들으셨군요. 특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각하, 현실을 보셔야 합니다. 한국은 결국 미국 영향권 아래 있는 나라입니다. 주한미군 28,000명이 주둔하고 있죠. 한국이 미국 뜻을 거스를 수 있을까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한국과 계약하시면 결국 미국 소나기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중국과 하시는 게 낫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중국과 하면 스리랑카처럼 되지 않습니까? 특사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각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우리는 친구 아닙니까? 친구가 99년 운영권을 요구합니까? 특사가 일어섰습니다. 각하, 신중하게 결정하십시오. 잘못된 선택은 후회를 남깁니다. 또다시 협박이었습니다. 그날 밤 야당 대표 제임스 모튼이 TV에 출연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통령이 우리 석유를 한국에 넘기려 합니다. 저는 TV 앞에서 분노했습니다. 한국이 뭡니까? 미국의 속국입니다. 한국과 계약하면 결국 미국한테 넘어갑니다. 중국이 훨씬 좋은 조건을 제시했는데 왜 거절합니까? 거짓말이었습니다. 중국 조건이 더 좋다니요. 70% 대 25% 누가 봐도 한국이 나았습니다. 하지만 TV를 보는 국민들은 몰랐습니다. 모튼의 선동에 넘어가는 사람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다음날 조지타운 광장에 시위대가 모였습니다. 한국 계약 반대, 중국과 협력하라. 정부 관계자가 제게 말했습니다. 디아스 박사님, 큰일입니다. 베네수엘라 국경에서 군 이동이 포착됐습니다. 규모는요, 약 4,500명입니다. 국경에서 40km 떨어진 곳에 집결하고 있습니다. 미국 군사고문단도 함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압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대통령이 긴급 안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보고했습니다. 각하, 우리 군사력으로는 막을 수 없습니다. 전투기도 없고 탱크도 구형입니다.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한국을 포기하고 항복하란 말입니까? 대통령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그때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김태준 영사였습니다. 디아스 박사님, 긴급히 전할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안보 회의 중입니다. 본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가이아나 대통령과 직접 통화를 원한다고 합니다. 누가요? 한국 대통령입니다. 저는 깜짝 놀라 대통령을 쳐다봤습니다. 각하, 한국 대통령께서 직접 통화를 요청하셨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대통령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가이아나 대통령 마이클 아담스입니다. 스피커폰으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각하,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갑작스러운 연락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닙니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각하께서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식이 빠르시군요. 한국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각하, 한국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강대국 틈에서 살아남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다. 그래서 전화 주신 겁니까? 한국 대통령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각하, 만약 가이아나가 한국을 선택하신다면 우리는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가이아나의 안보도 함께 고려하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파트너를 버리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손이 떨렸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한국은 현재 방산 수출 세계 9위입니다. 우리의 K 전차 천국 미사일 시스템 FA-50 전투기를 가이아나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눈이 커졌습니다. 판매하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장기 임대입니다. 가이아나 경제 상황을 고려해 석유 수익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무상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국군 교관단을 파견해서 가이아나군을 훈련시키겠습니다. 6개월이면 충분합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각하, 그렇게 하시면 미국과 관계가 나빠지지 않습니까? 외교부 장관이 물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웃었습니다. 미국은 우리 동맹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주권 국가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협력할지는 우리가 결정합니다. 중국은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느 나라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합니다. 대통령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각하, 왜 우리를 도우십니까? 가이아나는 작은 나라입니다. 한국에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한국 대통령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작은 나라라서 돕는 겁니다. 회의실이 숨을 죽였습니다. 한국도 작은 나라였습니다. 강대국 틈에서 짓밟히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압니다. 약소국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 힘으로 다른 나라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보호하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가 배운 방식입니다. 통화가 끝난 후 회의실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대통령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이들은 힘을 가졌지만 착취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생각했습니다. 침략하지 않는 강대국이 정말 존재하는구나.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가이아나는 한국을 선택했고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70대 30 수익 배분, 정제시설 현지 건설, 500명 무상 교육, 모든 게 약속대로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서방 언론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CNN은 가이아나의 도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BBC는 한국이 결국 실패할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때 저는 런던 국제에너지 컨퍼런스 발표 초청을 받았습니다. 가이아나 정부의 요청이었습니다. 디아스 박사님, 세계에 우리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2024년 9월 12일 런던 엑셀센터 2,500명의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로열 더치 쉘, 엑슨모빌, BP 세계 메이저 기업들이 전부 있었습니다. 제 발표 순서가 왔습니다. 가이아나 모델 착취 없는 자원 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 객석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엑슨모빌 부사장이 팔짱을 끼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BBC 기자는 고개를 저으며 동료와 속삭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6개월 전 가이아나는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은 비웃었습니다. 1년 안에 무너질 거라고.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켰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이 제작한 FPSO가
가이아나 해역에 도착한 사진이었습니다. 길이 340m 축구장 3개 크기의 거대한 해상 플랜트였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FPSO는 계약 후 5개월 만에 완성됐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최소 18개월이 걸린다고 했던 겁니다. 저는 다음 화면을 넘겼습니다. 첫 원유 생산일일 20만 배럴. 계약 후 6개월 만에 달성했습니다. 미국 측 예상은 최소 12개월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수율입니다. 저는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의 EOR 기술을 적용한 결과 회수율 83%를 달성했습니다. 업계 평균 65%를 크게 상회합니다. 객석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한 전문가가 손을 들었습니다. 디아스 박사님, 그 숫자가 정말 맞습니까? 네, 노르웨이 독립검증기관 DNV의 인증을 받았습니다. 여기 보고서가 있습니다. 객석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경제적 효과입니다. 480억 배럴 회수율 83%면 총 398억 배럴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제한대로 65%였다면 312억 배럴이었을 겁니다. 차이가 86억 배럴입니다. 배럴당 80달러로 계산하면 6,880억 달러, 약 900조 원의 추가 수익입니다. 객석에서 탄성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수익 배분입니다. 미국 제한 가이아나 15% 총 1,872억 달러, 중국 제한 가이아나 25% 총 3,120억 달러, 한국 계약 가이아나 70% 총 1조 744억 달러. 숫자가 화면에 크게 떠올랐습니다. 가이아나 국민 1인당 130만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객석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BBC 기자 제임스 해밀턴이 일어났습니다. 디아스 박사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말씀하십시오. 솔직히 가이아나 같은 후진국이 이런 대형 프로젝트를 관리할 능력이 있습니까?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해밀턴 기자님, 재미있는 질문이군요. 후진국이라고 하셨죠?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영국이 가이아나를 153년간 지배했을 때 뭘 해줬습니까? 학교를 몇 개 지었습니까? 병원을 몇 개 지었습니까? 기술자를 몇 명이나 교육했습니까? 해밀턴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153년간 영국은 가이아나에 학교 12개를 지었습니다. 한국은 6개월 만에 50개를 짓고 있습니다. 영국은 153년간 현지 기술자를 단 한 명도 교육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6개월 만에 500명을 한국으로 보내 교육하고 있습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해밀턴 기자님, 주제넘게 가르치지 마십시오. 가이아나가 누구와 협력할지는 가이아나가 결정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아닙니다. 해밀턴이 완전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모델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착취가 아니라 협력, 약탈이 아니라 공유, 지배가 아니라 동반 성장. 한국은 70년 전만 해도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석유 한 방울 없이 기술로 세계 12위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기술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강대국이란 무엇입니까? 힘으로 빼앗는 나라입니까? 아니면 기술로 나누는 나라입니까? 식민지를 만드는 나라입니까? 아니면 파트너를 키우는 나라입니까? 저는 평생 이 업계에서 일하며 전자만 봤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후자를 봤습니다. 침략하지 않는 강대국, 착취하지 않는 기술대국, 그런 나라가 정말 존재합니다. 객석에서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엑슨모빌 부사장도 일어났습니다. 쉘 임원도 일어났습니다. BBC 기자만 앉아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수십 명이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페로에너지 장관이었습니다. 디아스 박사님, 우리도 한국과 협력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연락하면 됩니까? 콜롬비아 석유공사 사장도 왔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모델을 원합니다. 에콰도르, 볼리비아, 파라과이 대표들이 줄을 섰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한국 대사관에 전화했습니다. 김영사님, 세계가 변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세계를 변하게 하고 있습니다. 런던 컨퍼런스 이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남미 7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페루, 콜롬비아, 에콰도르, 볼리비아, 파라과이, 수리남, 프랑스령, 기아나 모두 한국과 협력을 원했습니다. 저는 그 중개를 맡았습니다. 페루 에너지 장관이 조지타운을 방문했습니다. 디아스 박사님, 페루에도 해양 유전이 있습니다. 중국이 제안했지만 우리는 거절했습니다. 가이아나 모델을 원합니다. 저는 한국 대사관을 연결해줬습니다. 2주 만에 한국 조사단이 페루로 향했습니다. 콜롬비아는 한국의 EOR 기술을 원했습니다. 에콰도르는 정제시설을 원했습니다. 볼리비아는 천연가스 프로젝트를,
파라과이는 인프라를 원했습니다. 한국이 다 받아들였습니다. 6개월 만에 남미 7개국이 한국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전부 가이아나 모델이었습니다. 70% 현지 수익, 기술 이전, 무상교육, 세계 언론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한국 남미에서 새로운 협력 모델 제시, 착취 아닌 동반 성장. 파이낸셜 타임스도 보도했습니다. 가이아나 모델 자원 개발의 새 패러다임. CNN도 태도를 바꿨습니다. 한국, 미국과 중국이 놓친 것을 잡다. 신뢰와 존중의 외교. 미국도 결국 인정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성명이 나왔습니다. 가이아나의 선택을 존중한다.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다. 엑슨모빌도 태도를 바꿨습니다. 부사장이 조지타운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겸손했습니다. 디아스 박사님, 우리가 틀렸습니다. 한국 모델이 옳았습니다. 중국도 물러났습니다. CNPC가 남미에서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비제 덫 전략이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모델을 본 남미 국가들이 중국 제안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1년 후 다시 가이아나를 방문했습니다. 조지타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새 학교 건물이 곳곳에 서 있었습니다. 병원이 확장됐습니다. 도로가 포장됐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건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시장 상인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제 아들이 한국에서 돌아왔어요. 석유 기술자가 됐대요. 월급이 $800래요. 우리 가족이 처음으로 집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택시 기사도 말했습니다. 제 딸이 한국 회사에 취직했어요. 정제시설 운영팀이래요. 대통령궁을 방문했습니다. 아담스 대통령이 저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디아스 박사님, 1년 전 박사님이 한국을 소개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각하께서 용기 있는 결정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첫 수익이 들어왔습니다. $196억. 우리나라 연간 예산의 7배입니다. 학교 200개를 짓고 있습니다. 병원 50개를 확장했습니다. 전 국민 무상 의료를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청년들에게 미래를 줬습니다. 한국에서 교육받은 기술자 500명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이제 우리 석유 산업을 운영합니다. 더 이상 외국 기업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박사님, 이게 다 한국 덕분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각하, 이건 한국만의 공이 아닙니다. 가이아나가 올바른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제시설을 방문했습니다. 남미 최대 규모 1일 정제 능력 40만 배럴. 거대한 타워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자와 가이아나 기술자들이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협력이구나.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와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IMF 국장에게 제출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국 가이아나 모델 자원 개발 패러다임의 전환. 착취에서 협력으로. 국장이 보고서를 읽고 저를 불렀습니다. 디아스 박사, 이 모델을 다른 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아프리카는 어떻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합니다. 이미 나이지리아와 앙골라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에 연락했습니다. 한국은 준비됐다고 답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 조사단들이 전 세계로 향하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 앙골라, 모잠비크, 탄자니아 모두 한국 모델을 원합니다. 70% 현지 수익, 기술 이전, 청년 교육, 세계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있습니다. 저는 이 글을 마무리하며 한국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석유 개발 기술만 준 게 아닙니다. 희망을 주셨습니다. 약소국도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착취당하지 않고도 발전할 수 있다는 희망을, 그리고 이 세상에는 침략하지 않는 강대국도 존재한다는 희망을. 세상에는 두 종류의 강대국이 있습니다. 하나는 들어와서 가져가는 나라, 또 하나는 들어와서 남기고 가는 나라. 우리는 평생 첫 번째만 봤습니다. 한국을 만나기 전까진. 여러분은 두 번째 강대국입니다. 침략하지 않는 강대국, 빼앗지 않고 나누는 강대국. 우리는 그런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어떤 나라인지 이 이야기가 잘 보여줬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건 경제 규모만이 아닙니다. 착취하지 않고 나누는 나라, 침략하지 않는 강대국, 그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